안녕하세요. 서점 챈들러입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책은요. 최근에 읽은 책인데요. 실비 제르망의 숨겨진 삶이라는 프랑스 소설입니다. 책은 300페이지가 채 안 되고요. 본문만 284페이지고요. 장편보다는 중편 정도의 길이입니다. 소품이라고 하기에는 좀 분량에 비해서 이야기 규모가 의외로 좀 큽니다. 분량에 비해서 인물도 많은 편이고요. 다루는 시대도 2차 세계대전부터 과거의 부모 세대의 이야기와 또 자식 세대의 이야기, 또 그 자식의 세대의 이야기. 그래서 시간의 흐름도 전쟁과 과거의 얘기를 빼더라도 약 17년의 흐름을 담고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저는 재미있게 봤고요. 실비 제르망은 프랑스 현대 작가 중에서 주목받는 작가 중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0년대에 데뷔해서 지금까지 발표한 작품마다 상을 받고 또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프랑스의 현대 대표 작가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또 프랑스 현대 소설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지만 미셸 우엘백 정도가 제가 알고 있는 읽은 작가입니다. 미셸 우엘백의 소립자를 읽은 게 전부이긴 하지만요. 이 두 작가가 비슷한 연배의 작가더라고요. 68혁명의 샤워를 받은 세대. 그래서 실비 제르맹이 54년생이고요. 미셸 우엘백이 58년생입니다. 그래서 숨겨진 삶 이 책도 배경이 1967년 크리스마스 시즌으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실비 제르망의 작품은 이번에 처음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미셸 우엘백이 이야기가 좀 형해화된 에피소드 중심으로 아주 미세한 삶을 다루는 그런 작품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실비 제르맹은 이야기선이 좀 굳고 분명하게 그래서 묵직한 이야기를 가져가는 그런 작가인 것 같습니다. 살면서 겪지 않으면 좋겠지만 어떤 고통이나 절망, 좌절, 슬픔 이런 말조차도 말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삶의 활력이라든지 생기 자체가 완전히 꺼져버리는 존재의 중력조차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어떤 영혼이 닫혀버리는 것 같은 순간으로 일순간에 빠져버리는 그런 상태에 대한 얘기, 때로는 그런 상태에 빠져버리는 인간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숨겨진 삶에 대해서 말한 건 아니지만 이 작가의 데뷔작인 밤의 책에 대해서 인디펜던트지가 붙였던 일종의 질문 형식으로 내린 평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이 이 숨겨진 삶에도 적절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고통이 완전한 절망으로 변하는 지점은 무엇인가? 또 삶이라 불리는 잔인한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한 내면의 힘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 라고 인디펜던트지는 이 밤의 책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다른 어떤 평보다도 이 숨겨진 삶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 질문이 가장 잘 나타내주는 그런 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숨겨진 삶은 바로 이런 질문, 완전한 절망으로 변하는 지점에 대해서 묻는 또 그로부터 벗어나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면의 힘은 어떻게 찾아질 수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한 어느 한 대답을 주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먼저 작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좀 소개를 하면요. 1954년 프랑스 샤토르라는 곳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공무원인 아버지를 따라 프랑스 곳곳을 떠돌며 유년 시절을 보냈고 소르본 대학에서 철학 공부를 했습니다. 이때 만난 철학자 에마뉘엘 레비나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모양인데요. 사실 레비나스의 철학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는데 석사, 박사 학위를 모두 마치고 프라하에서 철학을 가르치기도 했는데요. 이때의 경험이 있어서인지 프라하 거리에서 울고 있는 여자라는 제목의 소설을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비주의 또 금욕주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1981년부터 단편 소설을 쓰기 시작해서 1984년 첫 장편 소설 밤의 책으로 6개의 문학상을 수상하며 데뷔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화려한 데뷔를 한 셈이네요. 이어서 호박색 밤이라든지 또 분노의 날들로 1989년 페미니상을 수상을 했고요. 분노의 날들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력한 개인이 엄혹한 세계와 화해해가는 과정을 몽환적인 상상력과 치밀한 필치로 그리며 새로운 마술적 리얼리즘의 작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력한 개인이 엄혹한 세계와 화해해가는 과정, 어느 정도 잘 요약한 것 같습니다. 이 소설에서도 화해에 성공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물론 요지부동인 인물도 있습니다. 그런 요지부동인 인물들은 주로 감정을 억누르면서 불행을 마주하지 않기 위해 감정을 휴면 상태로 놓아둔 채 강고하게 홀로 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소설을 읽으시고 저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도 읽으시고 얘기할 수 있으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설을 읽고 영상을 만들 때는 늘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어디까지 얘기해야 하나? 그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당연한 거겠지만요. 그러니까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소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 소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아무래도 독자들의 책 읽는 즐거움을 빼앗는 쪽보다는 제가 간략하게 운을 띄우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책을 읽고 의견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설의 줄거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사빈 베랭스라는 여성과 피에르 제브레즈가 만나면서 두 사람의 삶은 물론 두 사람과 관련 있는 가족들의 삶이 변화하는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빈 베랭스는 남편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고 시댁의 도움을 받아서 가게를 운영하며 네 아이를 키우는 주부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내기 위해 시댁에 와 있던 사비는 백화점 쇼핑을 하다 갑작스런 소유욕이 솟으면서 양탄자를 훔쳐 달아납니다. 양탄자를 앞 가슴에 안고 잔뜩 긴장해서 웅크린 채 빠르게 걸어가던 그녀를 멀리서 한 남자가 바라봅니다. 이 남자는 백화점의 크리스마스 시즌 알바를 하던 남자로 산타클로스 복장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휴식을 취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남자는 제발 웃지 말라며 그녀를 쫓아갔고 두 사람은 그렇게 만납니다. 좀 이상하죠? 사연이 다 있는 거고요. 공교롭게도 시댁의 부모들과 내 아이는 바로 그 백화점을 들렀다 산타클로스 남자와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사비는 그 사진을 핑계로 다시 그 산타클로스 남자를 만나러 갔고요. 사진의 복제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하고요. 남자의 이름은 피에르였고 32이라는 것, 일자리를 따라 떠돌며 사는 남자로 그 외에 자신에 관련된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사비는 그가 나쁘지 않았고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가족의 상점에 일자리를 제안합니다. 그렇게 피에르가 베랭스가의 식구처럼 9년을 함께 살아갑니다. 사비는 피에르에 의지하면서 우정의 관계만을 유지합니다. 베랭스가, 그러니까 사빈의 시댁은 유일한 아들이었던 조르주가 죽은 후 자신이 손자들에게 아버지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완고한 가부장으로서 가문을 지탱하려고 하는 시아버지 샤를람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시어머니 앙드레 그리고 아이들의 고모 에디트가 사빈의 시댁 인물들이고요. 아이들, 큰아들 앙리, 르네, 액토르, 그리고 막내이자 아버지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는 막내딸 마리가 있습니다. 시어머니 앙드레와 르네, 액토르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사빈을 비롯하여 고모 에디트, 마리, 그리고 피르에게는 드러내지 않은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저마다 내면에 숨긴 고통들을 안고 인간관계에서 거리를 두거나 왜곡된 소통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피에르는 이러한 베냉스가의 사람들에게, 특히 사빈과 마리에게는 더없이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게 9년여의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가족들이 옛 사진들을 모아 슬라이드 상영을 하면서 모임을 즐기던 날이 있었습니다. 사빈의 아버지 샤를람은 과거 손자들과 어느 백화점 앞 산타클로스와 함께 찍었던 사진을 슬라이드를 통해 다시 보게 됩니다. 그는 깨닫게 됩니다. 피에르라는 남자가 구인을 해서 지금의 상점의 직원이 된 게 아니라 늘 못마땅해 했던 며느리 사빈이 길거리에서 끌어들인 더러운 정부라는 걸 알게 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피에르에게 다가가 그는 침을 뱉습니다. 독자를 놀라게 하는 건 적어도 저에게는 이 침을 뱉는 그 행위, 그 장면보다는 그렇게 기습적으로 모욕을 당한 피에르가 보인 반응이 대단히 놀랍습니다. 저는 사르람에게서 받은 오욕이 이토록 강렬한 오욕을 느끼게 하고 그를 마비시킨다는 게 이렇게 과도하게 표현이 됐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에르는 바로 집을 떠나 넋이 나간 듯 걷다가 열차를 타게 되고 그렇게 세상 속을 흘러가게 됩니다. 낯선 곳으로 마치 백치처럼 표정도 말도 어떤 생기도 없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실제로 그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육신의 헐벗음보다 내면의 헐벗음이 더 심각했다. 단숨에 심연을 빌공자입니다. 공을 건드린 참이었다. 그는 공 속에 앉아 있었다.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저 시간을 죽이며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들처럼 시간이 방울방울 흐르도록 삶이 고요하고 완만하게 지나가도록 내버려 둔 채. 하지만 느릿느릿 흐르는 시간은 매 방울이 추억과 어두운 그늘, 엉클어진 섬광과 속삭임으로 꽉 차 있다. 이 문장을 읽으면서 저도 한때 이랬던 그때가 생각나서 굉장히 이 소설에 더 빠지게 된 그런 대목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단숨에 그렇게 심연 속으로 침잠해 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느낌을 알거든요. 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시간을 견디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버티고 다시 살아나가는 쪽으로 다시 나올 수 있는 그 내면의 어떤 힘,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샤를람과 피에르 간의 이 사건은 이 소설의 거의 정확히 절반쯤에서 일어납니다. 피에르가 사라지고 사람들의 삶에 변화가 옵니다. 왜 이 표지가 왠지 낯익지 않으신가요? 이 노란색과 주황색의 이 면의 구분에 의한 어떤 느낌. 이 표지는 이 소설에서 제가 볼 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마크 로스코라는 미국의 추상주의 화가의 무제라는 그림을 연상시키는 그런 색감과 구도를 일부러 사용해서 만든 표지라고 저는 보는데요. 마크 로스코의 대표적인 그림들은 주로 면 분할을 통해서 색감을 구분해서 추상화를 그리는 화가로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에 전시회를 가졌던 것 같은데 불행히도 저는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마크 로스코라는 화가는요, 러시아인으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발발하자 러시아를 떠나서 미국으로 망명해서 화가의 삶을 살았고요. 우울과 절망 속에서 자살을 택한 화가입니다. 마크 로스코의 복지화가 이 바로 피에르의 집 침대맡에 붙어져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피에르가 사라지고 이 텅 빈 아파트에 사빈, 마리 그리고 앙리가 다녀갑니다. 그곳에서 각자가 피에르의 물건들을 가지고 가고요. 특히 앙리는 그 마크 로스코의 이 그림을 한참을 바라보는데요. 피에르를 이해하게 되고 전쟁과 분규 현장에서 사진을 찍는 르포르타주 작가가 됩니다.
앙리는 이 마크 로스코와 피에르 그리고 이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이해했고 또 무엇이 앙리로 하여금 그저 한량처럼 살아가던 앙리를 변화시킨 것일까요? 피에르가 샤를람이 뱉은 침에 그렇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피에르의 과거, 그의 가정사가 나오는데요. 그 가정사를 알아야 합니다. 실비 제르맹의 전체 작품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가져온 상흔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의 모든 작품에 전쟁의 고통이 아로새겨지고 또는 배후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보입니다. 어쩌면 이 사진으로부터 작가는 시작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린 피에르가 목도했을 바로 그 장면, 전쟁이 끝나고 적군과 부정을 저지른 여인들에게 프랑스 시민들이 응징을 가하는 사진입니다. 또 이 작품에서 다 주요하게 다뤄지는 소품은 사진, 과거의 사진을 모은 슬라이드 상영이라든지요, 사진첩, 또 물건을 담아두는 상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이 모든 게 기억과 관련이 있는데요. 추억 혹은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 살아가면서 떠오르는 과거의 기억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빈이나 샤를람은 또 에디트, 왕고모, 그 모두 비슷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꼭 숨기고 억누르고 그런 거요. 사빈 같은 경우는 살기 위해, 또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기억을 휴면시키며 살아갑니다. 기억을 떠오르지 않게 하는 것, 혹은 떠오르더라도 주목하지 않는 것, 이렇게 기억과 추억을 처리합니다. 무엇보다 기억이 얼어붙어 있다, 선명히 떠오르는 무수한 추억이 있긴 해도 고요한 부동의 상태로 졸고 있다. 이게 사빈의 삶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인 샤를람 역시 비슷합니다. 가부장으로서 그는 가슴 아픈 기억을 멀리하고 괴로운 생각에 재갈을 씌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태도로 삶을 지탱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변하지만 샤를람만이 완고하게 변하지 않고 장수를 누리며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갈 뿐입니다. 그 고집, 그 태도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기억과 또 추억이라든지 고통스러운 생각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달라집니다. 실비 제르망은 이 소설에서는 직시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변화할 수 있다고, 세상과 화해할 수 있다고, 과거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과연 직시하면 달라질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다 각자에게 달려있지 않을까요? 물론 피에르의 과거나 그 가족사의 이야기, 또 전쟁이라는 게 이야기 자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야기 전체적인 균형을 조금은 깨트린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은 건 아닌데요. 그 이야기 자체로는 굉장히 강렬하고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작가는 전쟁이 유럽의 그 전쟁 세대, 그리고 그 이후 세대, 물론 68 혁명이 있었고 이후 세대는 변화했지만 그 전쟁 세대가 그 자신 그리고 후대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탐색하고 있다고 저는 봤는데요. 그 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미셸 우엘벡과도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파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셸 우엘벡의 신간 세로토닌이라는 신간이 나왔더라고요. 그 책도 한번 읽어보고 싶어서요. 가장 최신의 프랑스는 어떤 모습일지 이 작가들을 통해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미셸 우엘벡의 소립자도 추천드리고요. 제가 읽었던 기억으로는 몹시 당혹스러운 그런 소설이기도 한데 또 정확히 다 이해한 것도 아니지만 그 바닥에 깔린 정서나 주제들이 흥미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다시 읽으면 또 어떤 걸 느끼게 될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실비 제르맹의 2008년작 숨겨진 삶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